예, 안녕하십니까. 홍성남의 상식 관상 시간입니다. 저희가 함께 공부를 하기 전에 오늘은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왜 소개를 드리냐면 우리가 관상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인식의 전환, 관상하면 대다수가 미신이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관점을 많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꼼꼼히 읽어보면 관상학이 동양에서는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서양에서는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 내용이 서양 관상학의 서양의 관상학 그 긴 그림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리스 시대부터 19세기 또 20세기까지 쭉 걸쳐서 서양에서 관상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특히 중세 기독교 시대에는 관상학이 기독교에 어떻게 포용되고 접목되었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발전되었는가를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해 드리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는 데서 선입견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 선입견이 우리 관상에 대해서는 미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부터 깨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매번 강의 시간에 이 부분을 조금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상은 통계학이고 일방통행이다. 오늘 또 그 공부를 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한 번쯤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매 시간에 두 가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부분별 명칭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상정, 중정, 하정.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을 봤을 때 맨 먼저 봐야 될 부분이 어디인가. 얼굴을 3등분으로 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상정, 중정, 하정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 상중하정에서 얼굴에 135부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본적인 명칭을 우리가 암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 부위가 어떠한 명칭이 있는가, 이거부터 명확하게 우리가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관상을 아무리 설명해도 어떤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정, 중정, 하정, 이 부분을 화면에 나타나 있는 부분을 좀 한번 봐주십시오. 상정은 발제부터 인당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1세부터 30세까지인데요. 초년의 운을 보는 곳으로서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마는 머리카락이 이마를 덮어 너무 낮지 않고 좌우가 대칭이 되며 높고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중정인데요. 중정의 부위는 인당에서 코끝까지를 말합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했습니다. 눈과 코가 있는 중정은 31세부터 50세까지의 운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정 밑으로는 이제 하정이라고 하는데요. 코끝부터 턱까지 51세 이후 말년의 운세를 보는 것입니다. 턱이 짧거나 너무 길면 불균형으로 좋지 않습니다. 얼굴은 초년, 중년, 말년으로 나눠보는데 세 부분이 균등해야 하며 치우침이나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상 공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매번 상정, 중정, 하정 이 부분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공부를 시작하면 공부의 진척도가 빠를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그림은 연령별 관상도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상정, 중정, 하정으로 나눠보면 좋은데요. 지금 여기에 얼굴에 숫자가 있을 겁니다. 이 숫자는 나이별 운세라고 해서 그 나이에 그 부위가 영향을 미치고 지배하는 나이를 얼굴을 세분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별 명칭도와 연령별 관상도,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숙지하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면 공부의 진척도가 매우 높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제목인 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하면 우리가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 중에서도 몇 번째 안에 드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입은 희비와 상벌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넉사자를 제가 써놨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구여사자, 입은 넉사자와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넉사자와 같아야 되는가, 이거는 기본적인 부분을 짚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놓고 보면은 윗입술을 상순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랫입술을 하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입 가장자리 끝, 이 부분을 구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각이면서 해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바다의 자를 써서 해각이라고 하는데 왜 해각이라고 하는 건지, 입은 바다와 같기 때문에 해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들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을 볼 때는 주로 남자는 눈을 보고 여자는 입을 보게 됩니다. 눈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으로서 양에 해당하는 상징이 되고, 입은 바다이며 땅으로서 음에 해당하는 여자를 상징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입은 얼굴의 삼정 중에 땅에 속하고 사독에서 모든 물이 마지막으로 받아들이는 대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서양의 고대 신화에서 땅과 물은, 물의 신은 여신으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좋은 입을 가졌는가, 그렇지 않는 입을 가졌는가, 이거를 이제 금방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림에서 보여드리듯이 좋은 입은 양월구라고 하는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입을 좋은 입이라고 보고, 반대로 입꼬리가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복주구라고 해서 좋지 않는 입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입이 또 원숭이 같은 입, 이런 입도 좋지 않은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숭이 입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런 입은 좋지 않구나라는 것이 금방 연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 부위를 각각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구상에 있는 식물, 동물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이 이제 양월구, 복주구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입을 보고 저 입은 크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뭘까? 이걸 보면은 제가 그림에서 이제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만은 입이 크고 작음의 판단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얼굴을 정면에서 볼 때 좌우의 눈동자 사이에 있으면 대체로 보통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 눈을 기준으로 검은 자의 안쪽에 들어와 있으면은 작은 것으로 보고, 왕성한 기운과 복이 부족하여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운과 복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아주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관상을 공부하는 데서는 거울을 준비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거울을 들고 자기 입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배분도, 그래서 크다, 작다, 그리고 지금 그게 보면은 이제 아래 그림에 보면은 이제 세 번에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같이 윗그림하고 비교를 해보면 금방 구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입이 크다, 작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작은 입보다는 큰 입이 좋다. 그리고 큰 입 중에서도 넉사자와 같처럼 꽉 찬 입이 좋다. 이게 이제 대략적인 입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럼 이제 입의 균형이 어떻게 돼야 될 건가? 입이 크고 작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큰 입이 좋은 것만은 아니고 작은 입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 얼굴에 적정하게 어울려야 된다.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례가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 비례를 어떻게 볼 거냐? 지금 그림에서 지금 알려드리듯이 윗입술과 아랫입술 그리고 콧끝과 입의 각도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서두에 말씀드린 상정, 중정, 하정 이 균등함, 이 길이기가 균등하게 맞아야 되고 그러고 이제 입과 코와 이 사선의 각도가 맞아야 되고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크기가 맞아야 되는. 그래서 딱 보면은 저 입은 참 잘생긴 입이구나. 왜 잘생겼는가? 그 얼굴에 맞는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코는 큰 코가 좋다. 입은 작은 입이 좋다.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보는데요. 그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의 아래 그림이 미흰선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요. 이건 비례가 정확히 적정하게 맞아들기 때문에 미흰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관상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인 부분만 계속하면은 이해도가 좀 느리거나 또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희가 실제 모델 케이스 이런 사람들을 또 사진을 좀 가져와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좌측 위의 사진은 이분은 이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근데 좀 세월이 지났습니다만은 이분의 윗입술 상당히 얇습니다. 왜 얇은가? 그리고 그 얇음으로 인해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걸 다 여기서 설명하자면 깁니다. 하지만은 뒤에 이제 윗입술이 얇고 아랫입술이 두터운 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실례로 이런 분을 그러니까 얼추 조금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언론 보도라든가 기타 자료를 찾아보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사진은 전 국가기관 수장의 입입니다. 이분은 이제 생존에 계십니다. 근데 이런 입도 상당히 구설수에 오르기 쉽고 또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 쉬웠던 그러면 이 국가기관의 비밀이 절대적으로 요하는 국가기관의 수장인데 얼마나 입이 무거워야 되겠습니까? 근데 결코 입이 무거울 수 없는 기질, 다시 말씀드리면 DNA를 타고났기 때문에 말을 참으려도 참지 못하는 이런 기질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분도 그 당시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제 반면에 입 모양새도 잘생겼지만은 그 타고난 기질로 인해서 일생에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참 저분은 그래도 거기에 걸맞는 그 주위에 걸맞는 위치에 계셨고 역할을 하셨구나라고 평가를 받는 분이 한강옥 전 의원입니다. 이분은 국회의원으로서 사선을 하셨고 1999년 제22대 김대중 대통령의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기 노사정위원장을 했었고 1988년 평민당 김대중 총재의 비서실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분의 입을 좀 한번 봐주십시오.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상당히 균등하고 입이 상당히 꽉 차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또 옆 측면에서 봤을 때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상으로 볼 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면과 측면 그리고 가능한 또 움직이는 모습의 사진도 같이 봐주면 조금 더 오차를 줄일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입은 자크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입하고 입고로 그다음에 이제 가방에 이제 자크를 좀 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입은 좀 무거워야 된다. 이 무겁다고 해서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게 무거운 게 아니고
때와 장소를 가려서 거기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이 입이 무겁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입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입은 천지에 비유하면 큰 바다와 같습니다. 오성 중에는 수성이고 사독 중에는 회독입니다. 오관에서는 출납관입니다. 여기서 오성과 사독과 오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도표로서 정확하게 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 아까 상정, 중정, 하정 기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듯이 관상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오성, 사독, 오관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은 언어 지문이다. 말을 하는 문이고 식음지구이다. 먹고 마시는 도구이다. 또한 공기를 들이쉬고 내뱉는 호흡기관으로서 심장에서부터 목구멍을 통해 연결된 가장 바깥 부위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심장의 끈 또는 마음의 문호라고 하여 그 작용을 통해 당사자의 인감 됨됨이를 알 수 있는 지표로 삼는 곳입니다. 따라서 말하고 마음을 표현하여 선과 악을 짓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비와 상벌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입이 무겁고 말이 망령되지 않은 것을 구덕이라고 합니다. 구덕이라고 하는 것은 9가지의 덕이라고 하는 거죠. 또 입이 가볍고 타인의 허물을 함부로 말하는 것을 구적이라고 합니다. 구덕지인은 복록과 장수를 누리고 구적지인은 형상이 다르고 수명을 재촉합니다. 체형론에서 귀와 코와 같이 세로로 된 부위는 체에 해당되며 거의 움직임이 없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가로축으로 된 부위인 눈썹과 눈과 입은 용에 해당되며 여러 가지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전체적으로 쓸 때 세로축과 가로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세로축은 코와 귀와, 가로축은 입과 눈썹과 이런 부분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축과 유도에 움직이는 이런 부분을 연상해서 보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지구가 지축을 중심으로 좌우로 자전하지만 아래 위로는 절대 움직이지 않듯이 얼굴도 아래 위로 축을 이루고 있어 가로로 된 부위들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역에서 입은 만물의 조화를 일으키는 곳이라 했듯이 귀, 코, 눈썹, 눈, 입 중에서 가장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입입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입을 통해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입은 바다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넓고 물기가 마르지 않으며 윤택해야 됩니다. 입이 여성적 원리로 상징되는 것은 생명력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은 땅과 물의 원리를 최대한 살려 그 모양이 땅처럼 두터워야 하며 흐르는 강물처럼 길고 윤택해야 합니다. 남녀 간의 애정운과 자녀의 출산운을 보기도 하는 곳입니다. 입은 항상 벌리고 있는 것은 물이 마르는 것과 같아서 좋지 않습니다. 입은 하정에서 매우 중요한 곳으로 복이 있게 생겨야 말년이 좋습니다. 입의 대우는 55세부터 64세까지 10년간을 지배합니다. 소운은 60세로서 당년운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평생 동안 미칩니다. 남자에게 입은 배우자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성에 대한 관심, 특히 남성들 입장에서 내가 좋은 배우자를 얻을 수 있는가,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때는 그 여자의 입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좋은 입은 모양이 단정하고 삐뚤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크고 두터워야 합니다. 입술색이 선홍색이고 윤이 나야 합니다. 입술이 탄력이 있어서 담은 모습이 한일자 모양으로 되어야 합니다. 입꼬리가 위로 향해 들려 있어야 됩니다. 이를 앙월구라고 하는데
이는 부귀하고 중년에 이르러 큰 명성을 얻습니다. 입에 모가진 방구 또는 넉사자 모양으로 생겨야 됩니다. 이를 구여사자라고 합니다. 입에 구여사자의 기풍이 있으면 사방의 기운을 타고 나서 호방한 데다가 바다 같은 도량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는 덕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권세가 당당하고 자신과 자손을 영화롭게 합니다. 입이 크면 고위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입에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크면 더욱 귀하게 됩니다. 실제 한번 해보십시오. 주먹을 쥐고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보십시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령 입이 작더라도 주먹이 들어갈 정도, 또 입이 크고 자기 주먹이 들어가는 이런 입은 상당히 좋은 입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자 입은 다소 작아도 큰 허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모양과 색깔 등이 대신 수려해야 됩니다. 입이 큰 여자는 배짱이 좋고 구질구질하지 않고 활동적이고 경제력이 풍요로워 자존심이 강한 성격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여성, 다시 쿨한 여성, 이런 분이 입이 큰 여성이겠죠.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상당수가, 대다수가 입이 큰 여자분들은 활동적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좀 시원시원합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또 지내는 관계에 있어서 기분 나쁠 때, 또 안 좋을 때, 이럴 때도 좀 쿨한 성격을 좀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천적이면서도 반면에 마음에서는 냉정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자 입이 너무 크면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는 고생이 많습니다. 외롭기도 합니다. 모든 부위에 길고 크고 풍요롭다 하더라도 단정한 맛이 없으면 천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상에서 기본적인 설명에 있어서 조화와 균형, 요걸 좀 말씀드렸죠. 그리고 단정한 맛, 단정한 부분, 이 부분도 이제 같이 연결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관상 부위에서 서로 간의 부위에서도 단정한 맛이 없으면 어느 한 부분에서 크고 또 적정하게 잘생겼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단정한 맛이 없으면 귀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입은 행동파로서 끝까지 함께 갑니다. 정계나 사업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작은 입은 우물쭈물하는 타입으로 시작이 어렵습니다. 밀고 나가는 힘이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파트너로 생각할 때는 이런 걸 좀 염두에 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인과관계 그렇게 설정되고 만나지지는 않겠지만 사업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입이 큰 여자는 살집이 좋고 웃을 때 크게 입을 벌려서 웃는 사람은 활동적인 체질로 만사에 의욕적이고 장래성이 있으며 재물운도 좋습니다. 반면에 입이 작고 선홍색일 때는 앵두 같은 입으로 요조숙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조숙녀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합니다만은 과연 어떤 여자분이 요조숙녀일까? 특히 입과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의 입이 요조숙녀의 입일까? 그러니까 입이 작고 선홍색일 때 앵두 같은 입이다. 이런 분을 요조숙녀의 입이라고 합니다. 입꼬리가 처진 사람은 먹고 있는 제복이 부족합니다. 입이 처진 데다가 입까지 벌리고 있게 되면 가난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밝은 인상, 좋은 인상을 보이기 위해서 입을 다무는 것보다 약간 미소를 띤 입을 많이 좋아하고 그걸 또 특히 사진 찍을 때 많이 좀 요청을 합니다만은 그런 순간순간에 필요할 때가 아닌 경우 늘상 입을 벌리고 다니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체의 기가 흘러 빠져나오기 때문에 또 요즘 시사적인 부분과 관련지으면 미세먼지가 입으로 더 들어갈 확률이 많겠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입을 좀 다물고 다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을 항상 벌리고 있어 치아가 보이는 사람은 생활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잇몸이 보이는 입으로서 감언 이설과 유혹에 잘 넘어가 사기를 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입이 뾰족하고 입술이 엷으면 빈천하다. 마치 불을 부는 것처럼 뾰족한 취하구의 입은 자식과 이별하고 자손이 드물어서 늙어서 외롭게 된다. 취하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캠핑을 가서 불씨를 살린다라는 걸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불씨를 살려면 입을 모아서 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을 이렇게 부는 입, 그러니까 앞으로 좀 튀쳐나오는 입, 이런 것을 취하구라고 합니다. 물고기처럼 입이 나오면 가난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물고기 입이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톡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입도 썩 좋은 입은 아니다. 개구리나 두꺼비 입같이 튀어나온 입은 시키지 않는 일을 해놓지만 실속은 없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남에게 한마디라도 잔소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어떤 DNA를 가진 입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이 시키지 않는데 열심히 일을 해놓은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잔소리하지 않고 일을 하는 거에 그치면 좋을 텐데 일을 해놓고 상대가 필요치 않는 절실하지 않는 일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 잔소리까지 한다고 하면은 상대가 좋아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기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내가 그런 기질이 있다 하면 이 일상생활에서 또 회사 생활에서 이런 기질을 조금만 눌러준다고 하면 이런 불편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들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아야 하는 성격이므로 비밀을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고 어떤 나의 비밀을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싶더라 하더라도 상대를 보고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입이 무거운 사람, 이런 사람한테 내 비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낫지 5분 전에 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시 나한테 되돌려오는 그런 입이 좀 가벼운 사람한테는 비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입을 통해서 내 비밀을 이야기해야 될 건지 말해야 될 건지 이건 또 판단할 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입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간사하고 성적인 욕구가 강하다. 이런 분들이 가끔 보면은 있습니다. 입을 좀 실룩실룩 한다고 그러죠.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혼자 이렇게 실룩실룩하고 뭔가 움직임이 많은 이런 입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적인 욕구가 강하다. 이 문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좋겠네 이렇게 또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좋은 관점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불필요한 어떤 성적인 욕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데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면 고독하고 가난할 상이다. 뭔가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생각을 말하기 위함인데 이게 상대가 없이 혼자 중얼중얼하고 혼잣말을 하듯이 하는 것은 뭔가 좀 불완전하고 뭔가 그 사람이 좀 고독해 보이고 뭔가 좀 외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 사람이 지금 저런 상태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입에 대해서 시간이 좀 제한돼 있어서 다 설명을 좀 자세히 못 드리고 좀 개요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입 하면 한 두세 가지만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공부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좀 균등한 게 좋다. 그리고 윗입술은 그러면 누구를 지칭하느냐? 상대를, 아랫입술은 나를. 그래서 윗입술과 아랫입술, 나와 상대 이 부분을 가지고 입을 이제 풀어가는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윗입술이 얇은 사람, 또 아랫입술이 얇은 사람, 또 그 반대인 경우, 이런 경우에 따라서 저 사람이 정말 배려와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도 짐작해 볼 수 있고 또 나의 처지가 꼭 그래야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 타고난 DNA에 의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행하는 행동.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부인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타고난 DNA로 인해서 내가 없음에도 내가 좀 불편하고 부족한데도 감수하고 상대만을 위해서 행동하고 말하는 거 이것도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입을 통해서 보여지는 DNA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 입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